어이 거기. 연병장의 흙먼지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소란스럽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훈련병과 조교들의 시선이 연단 뒤쪽에서 걸어 나오는 한 여자에게 꽂혔다. 누구십니까? 잔뜩 겁을 집어먹은 조교 하나가 말을 더듬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으로 울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서늘한 오후 햇살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다. 707 특임대 전설의 팀장 출신이자 창군 이래 최연소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세연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훈련병 하나가 소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겁에 질린 동기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소대장의 모자가 짓밟혀 흙투성이가 되어 뒹굴었다. 멱살을 잡고 있는 훈련병 최태성이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 셋째 아들이라는 그 녀석은 입대 첫날부터 아나무인으로 유명했다. 야, 김정은 중위. 내가 말했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너 이따위로 못한다고. 어디서 감히 나한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돌았어? 최태성은 씩씩거리며 핏대를 세웠다. 뺨을 맞은 듯 김정훈 중위의 한쪽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장교의 권위가 훈련병의 돈자랑 앞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순간이었다. 김중위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혹시라도 부대에 누가 될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고 있었다. 그 꼴을 지켜보던 이세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최태성이 고개를 획 돌렸다. 뭐야? 아줌마는 뭔데 끼어들어? 순간 연병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조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연대장에게 아줌마라니. 하지만 이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아줌마라.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이세연은 김정훈 중위의 멱살을 잡고 있는 최태성의 손목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 손 3초 안에 놓지 않으면 평생 숟가락 들기 힘들게 만들어주지. 참나. 이 아줌마가 진짜. 최태성은 코웃음을 치며 잡고 있던 멱살을 더욱 세게 조였다. 그는 자신의 배경만 믿고 눈앞의 여자가 누군지 파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 이름이 뭐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 옷 벗기는 건 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태성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세연이 최태성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제압술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으악! 내 팔! 내 팔! 최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이세연은 표정 변화 없이 쓰러진 최태성의 명치 위에 군화발을 가볍게 올렸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췄다. 군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명령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 넌 지금부터 철저하게 후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이거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내 아버지가 누구든 관심 없어.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제5보 병사단 신병교육연대고 나는 이곳의 주인인 연대장 이세연 대령이다. 이세연은 발끝에 살짝 힘을 주어 최태성을 눌렀다. 억눌린 신음이 최태성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너는 지금 상관 폭행, 항명, 근무지 이탈 미수 혐의로 내 앞에 누워있는 범죄자일 뿐이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최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병들의 눈빛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이세연은 고개를 들어 얼어붙어 있는 강민수 대위를 바라봤다. 자신의 부관이자 믿음직스러운 후배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하지만 강 대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이세연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포착했다. 강대위, 네, 연대장님. 강민수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 녀석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군기교육대 입소 절차 밟고 헌병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소대장 폭행은 무관용 원칙이다. 연대장님. 최태성 훈련병은 신원이 좀 특수해서 상부의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영창을 보내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도. 강민수 대위가 말꼬리를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세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군인의 기본보다 외부의 압력을 먼저 걱정하는 태도. 평소에 그답지 않았다. 지침? 내 명령이 곧 지침이야. 군법 위에 재벌 있어? 당장 집행해. 이세연의 호령에 강민수 대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헌병 때 인계하겠습니다. 조교들이 달려들어 바닥에서 끙끙대는 최태성을 일으켜 세웠다. 최태성은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세연,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못 보게 해줄 거야. 두고 봐. 그의 비명 섞인 저주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세연은 먼지를 털어내듯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김정훈 중위에게 다가갔다. 흑투성이가 된 그의 모자를 주워 탁탁 털어 건네주었다. 고개 들어 소대장.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면목 없습니다. 김정훈 중위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한 수모에 자존심이 찢겨나갔을 터였다. 이세연은 그런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지 않고 참은 건 비겁해서가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지. 넌 오늘 훌륭하게 지휘관의 품위를 지켰어. 이세연의 따뜻한 격려에 김중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서 치료받아. 그리고 진술서 꼼꼼하게 작성해.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사실대로. 뒤는 내가 책임진다. 이세연은 김중희를 의무대로 보낸 뒤 연단 위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훈련병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전체 차렷. 마이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신분은 사회에서 가져온 껍데기가 아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돈이 많든 백이 좋든 내 알바 아니다. 내 구역에서 룰을 어기는 노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박살을 내주겠다. 이상. 단결.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이세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강민수 대위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여보세요? 실장님. 네, 접니다. 일이 좀 꼬였습니다. 네. 그 미친 개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비열했다. 폭풍전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연대장실로 돌아온 이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 헌병대에 넘긴 최태성에 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역시 보통 놈은 아니군. 보고서 귀퉁이에는 특이사항 붙이니 국방위원회 소속 유력 인사와 친분 두터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강민수 대위가 미리 조사해둔 내용이었다. 녀석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유가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수 대위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연대장님, 사단 본부에서 긴급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읽어봐. 이세연은 자리에 앉으며 지시했다. 최태성 훈련병 건에 대해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징계 절차를 보류하고 상급 부대의 감찰 조사를 먼저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연대장님께서 최태성 훈련병을 폭행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세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일이었다. 벌써 진단서에 민원까지. 빠르네. 아주 작정을 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최태성 훈련병을 의무대로 보내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좋게 해결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강대위. 이세연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타협은 없다. 놈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찔리는 게 많다는 증거야. 감찰 나오라고 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상대는 재벌입니다. 게다가 국회 쪽 라인도 튼튼하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없다면 다이아몬드로 깨부수면 돼. 그리고 강대위 자네 아까부터 말이 좀 많군. 강민수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을 걱정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사족은 필요 없어. 나가봐. 강민수가 나가자마자 이세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707 시절부터 써오던 작전 노트였다. 그녀는 볼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내부의 적. 움직임이 수상함. 그녀의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아까 연병장에서 강민수 대위가 보였던 미묘한 망설임,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최태성의 뒷배경 정보. 단순히 유능해서라고 하기에는 냄새가 났다. 강민수. 너는 아니길 바란다. 이세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 붙여둔 초소형 도청 탐지기를 켰다. 미세한 신호음과 함께 탐지기의 붉은 불이 깜빡였다. 집무실 안, 그것도 책상 바로 밑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이세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떼어내는 대신 그대로 둔 채 의자에 등을 기댔다. 놈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다. 이세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물론 이 통화 내용은 연극이었다. 김소령. 나야.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최태성 그놈 집안에서 압박이 들어오네. 아무래도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야 할 것 같아. 증거? 없지. 그냥 조용히 덮자고. 전화를 끄는 이세연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은 놈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고 방심할 것이다. 그 시각 부대 밖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 강민수 대위는 헤드셋을 끼고 이세연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이세연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합의할 생각인가 봅니다. 조수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태성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죠. 오늘 밤 준비한 선물을 집무실에 넣어두세요.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지면 대령 계급장 떼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일처리 끝나는 대로 입금될 겁니다. 어머니 수술비 걱정은 마시죠. 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꽉 막힌 진급길. 이세연만 밟고 올라서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 죄책감은 잠시였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강민수는 차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세연이 707 시절 가장 잘 다루던 장비가 바로 고성능 장거리 도청기라는 것을. 집무실 창가에 서 있던 이세연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뺐다. 세단 안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상태였다. 선물이라. 기대되는군. 이세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강민수, 넌 선을 넘었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특수 장비를 꺼냈다. 만년필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 필통 속에 자연스럽게 꽂아두었다. 오늘 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들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낼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부대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막이 감돌 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림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세연의 책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현금 봉투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작업을 마친 그림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려는 찰나 딸각. 집무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밤손님이 오셨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이세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대장님. 강민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세연은 손에 든 리모컨을 흔들어 보였다. 필통에 있던 만년필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어서 와, 강대위. 기다리고 있었어. 이세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앉아. 이세연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강민수 대위는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했다. 공포, 당혹감, 그리고 비굴함. 이세연은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필통에 꽂혀있던 만년필 카메라를 회수했다. 그리고 강민수 앞에 툭 던져 놓았다. 설명해봐. 내 입으로. 강민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책상 위 현금 봉투와 이세연의 얼굴을 오갔다. 연대장님. 그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저들이 접근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나를 팔아넘기기로 했다. 이세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내 부관으로 뽑았을 때 했던 말 기억하나? 실력은 키우면 되지만 신념은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 넌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잘못했습니다. 연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증거만 없애주시면 제가 다 자수하고. 강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세연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쿠당탕.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육군본부 감찰부 소속 헌병들이었다. 그 뒤로 사단 법무참모와 낯선 양복쟁이들이 따라 들어왔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육군본부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세연 대령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그리고 훈련병 가혹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찰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이세연은 그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빠르군. 번개 배송도 울고 가겠어. 증거 확보해. 책상 서랍부터 뒤져. 감찰관의 지시에 헌병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고 방금 강민수가 넣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현금 다발입니다. 감찰관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이세연을 노려보았다. 이세연 대령 현행범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부하들을 시켜 훈련병을 폭행하고 뒤로는 뇌물을 챙기다니. 군인의 수치입니다. 이세연은 대꾸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민수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수는 헌병들이 들어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꿨다.
그는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강 대위, 자네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가? 감찰관이 강민수에게 물었다. 강민수는 이세연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연대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최태성 훈련병을 손봐주라고. 그리고 이 돈은 입막음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다. 이세연은 헛웃음을 삼켰다. 강민수는 살기 위해, 아니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운 것이다. 재미있네. 아주 훌륭한 각본이야. 이세연은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 헌병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707 시절 수많은 테러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던 그녀가 이제는 반대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연대장 계급장 반납하십시오. 감찰관이 손을 내밀었다. 이세연은 순순히 어깨의 견장을 떼어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했다. 잘 보관해둬. 곧 다시 달러 갈 테니까. 허세는 감방 가서 부리시죠. 끌고 가. 이세연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대 본부 건물을 빠져나올 때 밖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불빛들이 있었다. 기자들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진을 치고 있었다. 이세연 대령님,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훈련병 폭행 사주 사실입니까? 여군 최초의 신화를 쓰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이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멀리 의무대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성이었다. 그는 붕대를 칭칭 감은 팔을 창틀에 기댄 채 낄낄거리고 있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대령? 별거 아니라고 했지.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도련님, 이제 푹 쉬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군 생활 끝났습니다. 곧 옷 벗고 불명예 전역하게 될 겁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저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감방에서 콩밥 좀 먹게 해야 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뇌물 액수가 커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강민수 대위가 확실하게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성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군대 안에서, 그것도 의무대에서 담배라니.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이미 이 부대의 실질적인 주인은 연대장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쥔 최태성이었다. 한편 호송차에 오른 이세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연병장 한 구석에 아직 퇴근하지 못한 김정훈 중위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던 연대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다. 이세연은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기다려라, 소대장. 아직 안 끝났어. 그녀의 주머니 속 압수수색을 당할 때 교묘하게 숨겨둔 손가락만한 녹음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민수와의 대화, 그리고 그가 자백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지금 꺼내지 않았다. 적들은 거대했다. 단순히 강민수 하나 잡는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몸통을 베어내려면 그들이 방심하고 목을 길게 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호송차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아가리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육군 교도소 내 임시 취조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막힌 좁은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백열등 하나가 전부였다. 공기는 습하고 퀴퀴했다.
이세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수갑은 풀어졌지만 그녀의 자유는 철저히 구속된 상태였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군 검찰 소속 박소령이었다. 그는 꽤나 능글맞은 인상으로 들어오자마자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아이고, 우리 영웅님. 여기서 뵙네요. 707 전설이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박소령은 비아냥거리며 맞은편에 앉았다. 이세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본론만 하지. 성격 급하시네. 뭐 좋습니다. 상황 파악은 되시죠? 강민수 대위 진술서, 뇌물 증거, 피해자 최태성 진단서. 삼박자가 아주 딱딱 맞아요. 이 정도면 징역 5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시죠? 박소령은 볼펜을 까딱거리며 이세연을 압박했다. 그냥 인정합시다. 윗분들도 시끄러운 거 싫어하세요. 적당히 인정하고 옷 벗는 선에서 합의보면 집행유예 정도로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요. 이세연은 박소령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소령의 명찰, 그리고 약간 흐트러진 넥타이, 초조한 듯 떨리는 손가락 끝을 훑었다. 신문 전문가였던 그녀의 눈에 박소령은 허점투성이었다. 박소령. 자네 급한가 보군. 네. 보통 이런 거는 며칠 묵히면서 길을 꺾는 게 정석인데 잡혀온 지 3시간 만에 합의 종용이라. 위에서 쪼아대나 보지? 빨리 덮으라고? 박소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사실 최태성 측에서는 언론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세연을 파면시키고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이봐요, 이 대령.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은 벼랑 끝이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박소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벼랑 끝이라. 글쎄. 내가 보기엔 자네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최태성 아버지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 꽉 잡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감찰부 헌병대, 검찰까지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거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들은 큰 실수를 하나 했어. 이세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를 건드린 것. 박소령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수갑도 차지 않은 여자였지만 뿜어내는 기세가 맹수와 같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참.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네. 좋아요.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강민수 대위 불러와. 박소령이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다. 잠시 후 강민수 대위가 헌병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다. 이세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자, 강 대위. 연대장 앞에서 다시 말해봐. 저 돈 누가 받으라고 했지? 훈련병 폭행 누가 시켰지? 박소령이 강민수를 다그쳤다.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었다. 에이, 이세연 연대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박소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세연을 보았다. 들었지? 당신 부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 이세연은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강민수. 고개 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강민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이라고 했나? 강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겠지. 이해는 해.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너는 군인이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를 지켜야 해. 그만해. 어디서 설교질이야. 박소령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멈추지 않았다. 강대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 저들이 너를 지켜줄 것 같나? 내 옷 벗기고 나면 다음 타깃은 너야. 꼬리 자르기 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질 거다. 강민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실 그도 두려웠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토사구팽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결국 강민수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이세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잡지 못했다. 그래. 알았다. 나가봐. 강민수가 끌려나가고 취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소령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자,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술서에 도장 찍으시죠. 그는 미리 작성해둔 자백 진술서를 내밀었다. 이세연은 진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버렸다. 도장은 필요 없고. 내 변호인이나 불러. 변호인? 하하. 누가 당신 변호를 맡겠다고 하겠어? 이미 뉴스에 도배가 됐는데. 비리 군인 이세연 갑질 여왕. 국민들이 당신 죽일 듯이 씹고 뜯고 있어요. 그건 두고 봐야지. 내가 부를 사람은 국선 변호사가 아니야. 이세연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707 시절 그녀가 목숨을 구해줬던 인질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가 된 사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성우. 박소령이 명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한성우? 그 거물이 왜 당신 같은... 잠깐 설마... 전화기 줘. 내 권리니까. 박소령은 찜찜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주었다. 이세연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한성우입니다. 나야 이세연. 빚 갚을 시간이다 성우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반가움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무슨 일입니까? 뉴스 보고 설마 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 쥐새끼들이 너무 많이 꼬였어. 청소가 좀 필요해. 하, 누님이 청소라니. 판이 크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5보 병사단 헌병대 취조실. 그리고 올 때 기자들 좀 달고 와. 판을 좀 더 키워야겠어. 전화를 끊은 이세연의 얼굴에 다시 여유가 돌아왔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박소령을 보며 빙긋 웃었다. 이제 2라운드 시작해볼까? 그 시각 부대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최태성의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 김정훈 중위의 본가를 찾아가 협박하고 있었다. 아드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 군대에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의 노부모는 두려움에 떨며 도장을 찍으려 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누구십니까? 한성우 변호사님 지시로 왔습니다. 김정훈 중위님 가족분들 보호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세연이 미리 손을 써둔 보험이었다. 최태성 일당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것을 예측하고 한성우에게 연락하기 전 별동대를 움직인 것이다. 707 시절 그녀의 팀원들이었던 지금은 민간 군사기업에 소속된 베테랑들이었다. 취조실 안 이세연은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최태성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늙은이들. 오늘 밤 푹 자둬라. 내일부터는 잠들기 힘들 테니까.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그것이 707의 방식이었다. 취조실의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박소령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헌병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보조 변호사 서너 명이 병풍처럼 따라붙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한성우 변호사였다. 누구십니까?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 검찰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한성우는 박소령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이세연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박소령을 향해 명함을 날카롭게 던졌다. 이세연 대령님의 법률 대리인 한성우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불법적인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한성우라면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불패의 신화였다. 그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 내부 비리 사건을 넘어섰다는 뜻이었다. 변호사 양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여기는 군대야. 그리고 이 여자는 현행범이고. 현행범? 한성우가 코웃음을 쳤다. 영장도 없이 심야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자백을 강요하는 게 군대의 방식입니까? 밖을 좀 보시죠. 한성우가 손짓하자 보조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박소령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육군 교도소 앞에 몰려든 수십 대의 방송 차량과 기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707 영웅의 몰락인가 누명인가? 이세연 대령 측 거대 로펌 선임. 진실 공방 가열. 벌써 여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소령님, 이 사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독박 쓰는 건 바로 당신이 될 겁니다. 박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힐끔거리며 이세연을 쳐다보았다. 이세연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박소령. 내가 말했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자네라고. 이세연은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자네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동아줄이 될지는 자네 선택에 달렸어. 그게 뭡니까? 들어봐. 이세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장님. 네, 이세연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준비한 선물을 집무실에 넣어두세요. 강민수 대위와 최태성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뇌물을 선물이라 칭하며 증거 조작을 모의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박소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건 불법 도청 아니냐고 묻고 싶겠지? 유감스럽게도 이건 내 집무실에 설치된 보안용 상시 녹음 시스템에 걸려든 거야. 강 대위가 내 집무실에서 통화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녹취된 거지. 법적 효력 충분해. 사실은 고성능 도청 장비로 따낸 것이지만 이세연은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한성우가 거들었다. 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가 군 간부 매수하여 무고한 연대장에게 누명 씌워. 헤드라인이 아주 자극적이겠군요. 국방부 장관님도 아침 뉴스 보시면서 커피 맛이 뚝 떨어지시겠습니다. 박소령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렸다. 이건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 자신이 끼어버린 것이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호인은 강력했으며 여론은 들끓고 있었다. 여기서 이세연을 계속 잡아둔다면 그 후폭풍은 오롯이 자신이 맞게 될 터였다. 자, 잠깐만요. 상부에 보고 좀 하고. 박소령이 허둥지둥 취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한성우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미소 지었다. 누님, 연기 많이 늘으셨네요.
보안용 상시 녹음 시스템이라니. 임기응변이야. 상황은? 밖은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랑 유튜브 쪽에 소스 좀 뿌렸거든요. 참군인 이세연 죽이기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벌 갑질이라면 치를 떠니까요. 잘했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저들은 꼬리 자르기에 능숙한 놈들이야. 강민수 하나 희생시키고 빠져나가려 할 거야. 잠시 후 박소령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져 있었다. 귀가 조치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하 젠장. 대신 직무 정지는 유지됩니다.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이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명한 선택이야, 박소령.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지. 이세연이 헌병대 건물을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밤을 잊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대령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녹취록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세연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걸고 부패한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 그녀의 짧고 강렬한 한마디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태성의 아버지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저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나한테 선전포고를 해? 다음 날 이세연의 자택.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거실 탁자에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성우 변호사가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누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검찰 쪽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강민수 대위를 독방으로 옮겼답니다. 접견 금지 처분까지 내렸고요. 입을 막으려는 거죠. 녀석들이 급해졌어. 법으로 안 되면 주먹을 쓰겠지. 그게 놈들의 방식이니까. 이세연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국군 수도병원. 피해자인 김정은 중위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놈들의 다음 타깃은 김중이야. 강민수가 무너진 이상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을 유야무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설마 병원까지 건드리겠습니까? 군 병원인데. 돈 앞에서는 군대 담장도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야. 김중희를 빼돌리거나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겠지. 내가 직접 가야겠어. 위험합니다. 지금 직무 정지 상태라 위병소 통과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누님을 노리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안 가. 뒷문으로 갈 거야. 내 옛날 부하들 아직 근처에 있지? 이세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말하는 옛날 부하들이란 707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1시간 뒤 국군 수도병원 후문. 어둠을 틈타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이세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로 건장한 사내 2명이 따라붙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냐? 몸들은 안 굳었나 모르겠네. 에이, 매일 쇠질하는데 굳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병원에서 한판 뜨는 겁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한다. 민간인들 놀라게 하지 말고. 목표는 김정은 중위 보호야. 이세연과 팀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보안 구역을 통과해 병동으로 진입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김정훈 중위의 병실이 있는 3층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비어 있었고 CCTV 카메라에는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왔군. 이세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걸어왔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깡패들이었다. 군 병원에 깡패를 투입하다니
최태성 집안이 막장까지 갈 생각인 모양이었다. 누구냐 너희들. 맨 앞에 선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험악하게 물었다. 이세연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환자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 예의가 없네. 이세연? 이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왔네. 잘 됐다. 형님께서 너 보이면 반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데려오라고 하셨거든.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무기를 고쳐 잡았다. 수적으로는 3대 15.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세연의 팀원들은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팀장님 몇 명씩 맡을까요? 나는 대장 놈이랑 그 옆에 둘. 너희가 나머지 처리해. 오케이. 3분 컷 갑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붕.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다. 이세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에 꽂혔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내가 비틀거렸다. 이세연은 틈을 주지 않고 그의 팔을 꺾어 쇠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턱을 올려찼다.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뒤로 낮아빠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머지 깡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이세연의 부하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으악! 내 다리. 좁은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세연 측은 총기나 칼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관절기, 급소 타격, 그리고 주변의 사물을 이용한 제압술 뿐이었다. 이세연은 굴러다니는 식판 쟁반을 집어들어 달려드는 놈의 안면을 가격하고 링거 거치대를 발로 차서 또 다른 놈의 정강이를 부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불과 3분도 채 되지 않아 복도에는 신음하는 깡패들만이 즐비했다. 이세연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김정훈 중위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다. 이세연을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터뜨렸다. 연대장님. 늦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이세연은 다가가 김중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이세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느낌이 좋지 않았다. 여보세요? 연대장님 저입니다. 강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물기를 머금은 아니 삶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였다. 강대위? 너 지금 어디야? 독방에 있다면서 어떻게 전화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들은 악마입니다.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제 어머니 수술 실패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지면 남은 빚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이세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강민수 헛소리하지 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연대장님은 꼭 이기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툭. 전화가 끊겼다. 이세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팀장님 왜 그러십니까? 부하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민수가 위험해. 놈들이 자살로 위장해서 입을 막으려고 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김정훈을 구했지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가자. 육군 교도소로. 오늘 밤 저 새끼들 뼈와 살을 분리해 놓는다. 이세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깡패 두목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형님이라는 작자한테 전해. 오늘 밤 목 닫고 기다리라고.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냈으니까.
그녀는 김정훈 중위를 부하들에게 맡기고 병원을 뛰쳐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더 이상 법과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육군 교도소의 높은 담장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마당을 훑고 지나갔지만 담장 밑바닥 그늘진 사각지대를 기어오르는 검은 그림자는 포착하지 못했다. 이세연이었다. 그녀는 707 시절 밥 먹듯이 했던 침투 훈련을 기억해냈다. 맨손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는 그녀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호흡은 지극히 낮고 고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 강민수 대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살 위장이라니. 놈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2층 창문 틈새가 살짝 열려 있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둔 듯 했다. 이세연은 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걸쇠를 풀고 소리 없이 복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야간 근무를 서야 할 헌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위치에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력을 물렸다는 뜻이었다. 냄새가 나는군. 이세연은 벽에 바짝 붙어 이동했다. 독방 구역은 지하 1층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인기척이 들렸다. 아, 진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고 지랄이야.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죽는 거 아니었어? 입 다물어. 위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했잖아. 사고사로 위장하려면 우리가 손을 좀 써야 한다고. 사복을 입은 하지만 짧은 머리에 건장한 남자 2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헌병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투입된 해결사들이 분명했다. 이세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이세연이 튀어나갔다. 퍽. 맨손 날치기가 뒤따라오던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다. 앞서가던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세연의 발이 이미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자 이세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강하게 밀어붙였다. 말해. 강민수 방 어디야? 그리고 지금 안에 누가 있어? 너 뭐야? 묻는 말에만 대답해. 뼈마디 하나씩 으스러지기 싫으면. 이세연이 남자의 손가락 하나를 뒤로 꺾자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지하 1호실. 안에. 실장님이 보낸 기술자가 들어갔어. 기술자. 킬러를 뜻하는 은어였다. 이세연은 남자를 기절시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지하로 질주했다.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일 시간이 없었다. 지하 1호실 앞.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세연은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 열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707 대테러 팀장 시절 잠긴 문을 따는 건 기본 소양이었다. 찰칵. 문이 열리자마자 이세연은 안으로 몸을 날렸다. 방 안의 풍경은 처참했다. 강민수 대위는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천장배관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강민수의 다리를 잡아당겨 질식을 유도하고 있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직후였다. 이 개자식들이. 이세연의 고함에 마스크를 쓴 기술자가 돌아봤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방해꾼이 들어왔네. 기술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세연은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굴러다니던 식판을 집어들어 상대의 얼굴을 후려쳤다. 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기술자가 주춤한 사이 이세연은 곧장 강민수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밧줄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 숨통을 트여주기 위함이었다. 강대위, 정신 차려. 컥. 강민수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기술자가 다시 칼을 고쳐 쥐고 이세연의 등 뒤를 노렸다. 이세연은 강민수를 받치고 있어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쉭. 칼바람이 이세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군복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이세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수의 허리춤을 잡고 온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발차기를 날렸다. 뒷발차기가 기술자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다. 크역. 기술자가 뒤로 나뒹굴었다. 그 틈을 타 이세연은 밧줄 매듭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아까 기술자가 떨어뜨린 잭나이프였다. 단숨에 밧줄을 끊어냈다. 쿵. 강민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 콜록. 연대장님. 말하지 마. 숨부터 고라. 이세연은 강민수를 등 뒤로 숨기고 다시 일어섰다. 바닥에 쓰러졌던 기술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렸다. 대단하군. 여자의 몸으로 이 정도라니. 하지만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기술자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려 했다. 지원 병력을 부르려는 속셈이었다. 그건 안 되지. 이세연이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녀는 기술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퍽. 기술자의 눈이 풀리며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세연은 멈추지 않고 그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게 한 뒤 목 뒤를 강하게 내리쳤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수는 목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공포와 자신을 구하러 온 이세연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일어날 수 있겠나? 이세연이 손을 내밀었다.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놈인데. 왜 구하셨습니까? 죽는 건 쉬워. 사는 게 어렵지. 죗값은 살아서 갚아. 그게 군인의 방식이다. 이세연은 강민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기절해 있던 놈들이 깨어나 경보를 울린 모양이었다. 비상, 비상, 지하 감방에 침입자 발생, 전원 무장하고 집합하라. 사이렌 소리가 교도소를 뒤흔들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하지만 이세연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꽉 잡아라. 지금부터 707식 퇴출 작전을 보여줄 테니까. 이세연은 강민수를 데리고 반대편 통로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환기구가 있었다. 좁고 더러운 통로였지만 지금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먼저 들어가. 강민수를 환기구로 밀어넣은 뒤 이세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추격자들이 코앞까지 닥쳐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복도에 뿌렸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며 추격자들의 발을 묶었다. 콜록. 안 보여. 잡아. 이세연은 그 틈에 환기구로 몸을 숨겼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찢어진 옆구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교도소 밖 인적이 드문 야산 입구. 흑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환기구를 빠져나왔다. 그곳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한성우 변호사였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한성우가 달려와 이세연을 부축했다. 나보다 이 친구 먼저 챙겨. 상태가 안 좋아. 강민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한성우는 그들을 급히 차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쪽에서 서치라이트 불빛과 함께 수색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간발의 차이였다. 차 안에서 이세연은 찢어진 상처를 지혈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교도소를 보며 그녀는 차갑게 뇌까렸다. 기다려라. 내가 돌아갈 때는 그 문을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테니. 이세연 일행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펜션이었다. 한성우 변호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안전 가옥이었다. 강민수는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곁에 앉은 이세연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대장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어머니 핑계로 전우를 팔고 그것도 모자라 저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세연은 붕대를 감은 옆구리를 매만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쓰레기인 줄 알면 분리수거라도 잘해야지. 자학하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니까. 그때 한성우가 태블릿 PC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뉴스 보시죠. 화면 속 뉴스 앵커는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육군 교도소에 괴한이 침입하여 수감 중이던 강모 대위를 납치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용의자로 직무 정지 중인 이세연 대령을 지목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대령이 자신의 비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을 납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기가 막힌 시나리오였다. 피해자를 구출한 것을 납치로 둔갑시키고 이세연을 증거인멸을 시도한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최태성 아버지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군요. 이제 누님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겁니다. 강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닙니다.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고 밝히겠습니다. 강민수가 일어나려 하자 이세연이 그를 도로 자리에 앉혔다. 진정해. 지금 내가 나가봤자 아무도 안 믿어. 놈들은 널 정신 이상자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널 죽이겠지.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세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누가 당하고만 있대? 전쟁은 이제부터야. 놈들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으니 그에 걸맞게 놀아줘야지. 이세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교도소에서 기술자를 제압할 때 그의 주머니에서 슬쩍 빼낸 것이었다. 한 변호사 이거 확인해봐. 놈들이 멍청하게도 증거를 흘리고 다녔더군. 한성우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통화 녹음 파일들이네요. 김중희 처리건 강대위 자살 위장 시나리오, 심지어 이세연 대령 매장 계획까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자 혹시 보험용으로 윗선이랑 통화한 걸 다 녹음해둔 모양입니다. 역시 더러운 일 하는 놈들일수록 서로를 못 믿지. 이게 우리의 핵무기다. 이걸 언론에 뿌릴까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한성우가 흥분해서 물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론에 뿌리면 놈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비서실장 선에서 덮고 최태성과 그 아비는 빠져나가겠지. 비서실장의 과잉 충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세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사단 대강당에서 내 징계위원회와 최태성 훈련병의 퇴소식이 동시에 열린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최태성은 의병 제대 형식으로 훈련소를 나가게 됩니다. 아주 성대한 환송회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국회의원들도 몇 명 온다고 하고요. 잘 됐네. 잔치상 엎어버리기 딱 좋은 날이야. 이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오는 시간. 한 변호사. 준비해. 내일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 네. 수배 중인데 거길 가신다고요? 헌병들이 깔려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해 줘야지. 강민수 대위 너도 갈 수 있겠나? 강민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제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놈들 옷은 꼭 벗기겠습니다. 좋아. 작전명은 단결. 목표는 적 지휘부의 완전한 괴멸이다. 다음 날 아침 제5보병사단 정문.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최태성의 아버지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하 의원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성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의병 제대하게 되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군대에서 고생 많았죠. 그나저나 그 여자는 잡혔답니까? 곧 잡힐 겁니다. 도간에 쥐니까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리하고 잡히는 대로 군사재판에 넘겨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비서실장이 끼어들어 거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단상 위에는 최태성 훈련병 전역 및 이세연 대령 징계위원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기이한 조합이었다. 한쪽에서는 범죄자를 영웅처럼 보내주고 한쪽에서는 영웅을 범죄자로 만들어 매장하려는 자리.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였다. 쾅! 대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정복을 갖춰 입은 이세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한성우 변호사와 목에 붕대를 감은 강민수 대위가 서 있었다. 이세연? 어떻게 여기까지? 최태성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헌병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세연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이세연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그녀는 사단장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다. 지지직. 스피커 하울링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찔렀다. 이세연은 벙커에 숨어있는 적장을 바라보듯 최태성의 아버지와 비서실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서요.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자,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세연이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을 듣고 나면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의 저녁식이 아니라 장례식이 될 겁니다. 최태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세연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아름다웠다. 반격은 끝났다. 이제는 처형의 시간이었다. 저걸 당장 막아. 뭐하고 있어? 끌어내. 최태성의 아버지가 새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점잖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서실장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호원 10여 명이 단상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들은 군인도 경찰도 아닌 오로지 폭력을 위해 고용된 용역들이었다. 단상 위에 이세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달려오는 맹수떼를 바라보는 사냥꾼처럼 차분했다. 한 변호사 강대위 데리고 뒤로 물러나 있어. 누님은요? 청소 좀 해야지. 이세연은 마이크 스탠드를 뽑아들었다. 묵직한 쇠막대기가 그녀의 손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았다.
가장 먼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온 경호원이 주먹을 날렸다. 이세연은 고개를 까딱해 피하고 스탠드 아랫부분으로 녀석의 명치를 찍어버렸다. 컥!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첫 번째 타자가 무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찍느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훈련병들과 부모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다. 경호원들 뭐해? 저 여자 마이크 뺏어. 방송실 가서 전기 내려. 비서실장이 악을 썼다. 하지만 방송실로 향하던 경호원들은 복도에서 튀어나온 건장한 사내들에게 가로막혔다. 이세연의 옛 부하들 707 팀원들이었다. 어이 형씨들. 관계자 왜 출입 금지 못 봤어? 방송실 앞에서도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단상 위는 이세연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다수의 적을 상대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정복 차림이라 움직임이 불편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타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관절기, 업어치기, 급소 타격. 이세연의 손과 발에 걸린 경호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녀가 날린 뒤돌려차기에 맞은 거구의 사내가 비서실장 바로 앞 테이블로 쿵 하고 떨어졌다. 테이블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비서실장님.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가시려고. 영화는 이제 시작인데. 이세연은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큐. 방송실을 장악한 팀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수 대위는 자살로 위장해서 처리해. 깔끔하게. 뒤탈없게 해. 네, 알겠습니다. 약물 주입하고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세연 그 여자는 뇌물 수수로 엮어서 매장시키고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 최 회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냐고. 적나라한 살인 모의와 증거 조작 내용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성의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태성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이세연은 경호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들리십니까?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돈으로 군대를 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강민수 대위에게 손짓했다. 강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는 목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천천히 풀었다. 시퍼렇게 멍들고 살이 패인 밧줄 자국이 드러났다. 좌중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는 이세연 대령님의 부관 강민수 대위입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죽이려 했던 킬러와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상관을 배신했고 그 대가로 토사구팽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이세연 연대장님은 그런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교도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저 흉터가 그 증거입니다. 제발 진실을 봐주십시오. 강민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자들은 이제 최태성과 그의 아버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회장님,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들 병역 비리 사실입니까? 군 당국 매수하셨습니까? 최태성의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비켜. 이거 안 나? 변호사 불러. 다 고소할 거야. 그때 대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성우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였다. 최진호 회장,
그리고 박철민 비서실장. 살인교사,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이세연은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최태성을 향하고 있었다. 최태성은 이세연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 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지? 너 내가 가만 안 둬.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최태성. 이세연은 그 앞에 섰다. 최태성. 힉. 이세연은 최태성의 가슴팍에 달린 저녁 예정자 리본을 거칠게 뜯어냈다. 넌 저녁 못해. 군 생활 다시 시작해야지. 아니, 이번엔 군 생활이 아니라 수감 생활이 되겠네. 이거 나. 난 환자라고. 의병제대. 환자? 아까 보니까 도망가는 속도가 아주 국가대표급이던데. 멀쩡한 거 다 확인됐어. 넌 병역 기피 상관 폭행 무고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야. 육군 교도소 밥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세연의 눈빛에 압도된 최태성은 결국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는 피해자한테 가서 빌어. 물론 그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세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맨 뒷좌석에 휠체어를 타고 온 김정훈 중위가 보였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이세연을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다. 이세연은 그에게 마주 경례를 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훈련병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이세연! 이세연! 박수 소리는 함성이 되어 강당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환호이자 진정한 지휘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이세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환호에 답했다.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연천의 산자락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은 파릇파릇한 새싹과 함께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시 대령 계급장이 그리고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지난 3개월은 폭풍 같은 시간이었다. 최태성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다. 최 회장과 비서실장은 살인 교사 및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벌가의 비리가 줄줄이 엮여 나오며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최태성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매일 밤 울면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정훈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소대장으로 복귀한 모습은 늠름했다. 충성. 연대장님 부르셨습니까? 오, 김중희.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완쾌했습니다. 다시 훈련병들과 뛰니까 살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그는 이세연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고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기쁜 것은 다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군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행이군. 아, 그리고 강민수 소식은 들었나? 김정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강민수 대위는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지만 죗값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네, 지난주에 면회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술도 한성우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끝났다고 하고요. 출소하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녀석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소주나 한잔하자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대장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번 장성 진급 심사 때문에. 이세연은 피식 웃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부패를 척결한 참군인 707의 여제. 언론은 연일 그녀를 찬양했고 국방부에서도 그녀를 진급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준장 진급이 거의 확정적이었다. 알았어. 가볼게. 수고해. 이세연은 정모를 쓰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가자 병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수고하십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예전의 공포와 경외심이 아닌 신뢰와 믿음이었다. 연병장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때마침 신병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5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늠름한 자태로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사단장이 훈시하고 있었지만 훈련병들의 시선은 연병장 한쪽을 걸어가는 이세연에게 쏠렸다. 이세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흙먼지 뒤집어 쓴 앳된 얼굴들. 그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이었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계급장이 아니야. 바로 저 녀석들이지. 이세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707 시절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지금 이곳 연병장이야말로 자신이 있어야 할 최고의 전장임을 깨달았다. 부당한 권력과 싸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 사단장의 훈시가 끝나고 마지막 경례 순서가 되었다. 전체 차렷.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회자의 외침은 없었지만 훈련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세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수천 명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렸다. 척. 수천 개의 손이 절도 있게 올라갔다. 단결.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연천의 산과 들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히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지켜준 영웅에 대한 감사와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맹세였다. 이세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오른손을 들어 담례했다. 단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강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태극기가 펄럭였다. 그녀의 군 생활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별을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미친 개 이세연으로 남을 것이다. 저 멀리 맑게 갠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이세연은 그 독수리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가자.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녀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길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길게 이어졌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행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